경북 봉화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면서 밤사이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산불 3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오늘 아침 해가 뜨는 대로 헬기를 띄워 공중 진화 활동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억대 고문료 논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주 만에 1 아래로 내려가 감소세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윤 당선인 친서를 전달하고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도 협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보고하고 러시아군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IS에 비유하며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민간인 학살이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군사 행동이었다고 비난했고 러시아 외교관에 대한 추방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경북 봉화를 비롯한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에는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경북 봉화에서 난 불이 1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로 공중 진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밤사이 불이 번지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현장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두컴컴해진 밤 시뻘건 불길이 능선을 따라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으로 촬영된 경북 봉화 지역 산불 영상입니다. 또 다른 영상을 보면요. 산불 진화대원들이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를 쓸어내는 영상이 있는데 불이 아래로 번지지 않도록 이른바 방화선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식목일인 어제 낮 1시 반쯤 경북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에서 불이 나 1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축구장 160여 개 면적에 이르는 산림 120헥타르가 탔고 한 마을로도 불이 번지면서 주택 한 채와 창고 2동이 모두 탔습니다. 산림청은 야간 진화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한편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야생동물 구조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띄워 공중 진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관계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8시까지 밤새워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 아침에 헬기는 해 뜨는 것과 동시에 거의 한 6시 5분 전후에서 안개 등의 어떤 다른 악조건이 없다면은 6시 5분부터 공중진화 활동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은 6시간 전과 같이 90% 정도라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풍이 불고 있는 만큼 산불 3단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불 3단계는 평균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이거나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을 때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동원령입니다. 불은 봉화읍 화천리에 있는 한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보일러에 타다 남은 재를 비우는 과정에서 불이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특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된다고요? 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 등 중부 내륙과 강원 영동, 남부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대기가 계속 건조해짐에 따라서 산불 등 대형 화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1mm 안팎으로 매우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비가 내린 뒤에는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겠고요. 설상가상으로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기 위한 예비비 안건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 올라갑니다. 국방부 이사 비용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안보 분야 예산의 추가 검토를 위해 전날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인수위원회는 360억 원대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세부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예비비에 국방부 합참 건물 이전비가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일단 국방부 이사 비용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늦춰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윤 당선인 측 역시 정부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애초 말한 496억 원이 모두 상정 안 된 것에 대해선 그 정도로 각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간의 신뢰를 원칙으로 한 그런 소통이 더 우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예비비 액수별로의 그런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 협상을 담당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나머지 금액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선인 직속의 집무실 이전 TF는 홈페이지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정보나 용산 이전 의미를 설명하는 메뉴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대통령실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제 관심은 비서실장 자리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장제원 비서실장도 손살에 쳤지만 여전히 1순위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지명할 경제부총리에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새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할 비서실장 자리가 안개 속인 가운데 돌고 돌아 또 장제원 비서실장 대세론이 나왔습니다. 일기 진영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는 어떤 면에서 총리보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인사를 했습니다. 가는 게 오히려 순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선인하고의 공유를 하고 있는 분이 가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본인도 당장 손살에 치며 부인했습니다. 현역 의원인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국민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잘 모시고 일을 하겠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도 YTN 통화에서 권력 서열이 높아 관심이 크겠지만 취임까지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급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 감각이 검증된 경륜 있는 분을 삼고초려로 모시려 접촉했다면서 여의도로 돌아갈 생각은 변함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역시 유력 후보군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도 YTN에 수도권에서 보궐선거를 만들면 안 된다며 당분간 국회에 있을 거라고 단언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입각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선이 더딘 분위기 속에 조각 작업도 속도 조절에 한창입니다. 내각은 한 7회쯤은 윤곽이 나올까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별로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장관 후보들이 검증 단계를 받고 있는데 다만 새 정부가 공들인 경제 원팀은 이르면 금요일 먼저 공개됩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재선경제통 추경호 의원이 유력합니다. 금융위원장 1순위인 최상목 농협대 총장과 함께 발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아직 안 나왔지만 당선인 측은 청문 일정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현재 체계 안에서 인선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연봉이 고액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출근길에서 YTN 취재진과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확실해요. 지금 모든 거를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국회 청문을 위해서 그 검증을 위해서 제출합니다. 그럼 일단 제출이 되면 그 팩트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언론도 보시고 국회의원도 보시고 다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뭐 옳으냐 그러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그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거기서 논의를 하시다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과 관련해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사청문 준비 TF가 진용을 갖춰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완전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7대 인사 기준은 문 정권에서조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이 지키지 않은 기준을 다시 꺼내들려거든 적어도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4월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원전 확대 정책이 취임 전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10년마다 원전의 안전성 평가와 주요 기기 수명 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 1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찾는 평가입니다. 이 보고서의 원래 제출 기한은 지난해 4월 8일까지였지만 한수원이 이를 1년 연장해달라고 원안위에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이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기존 안전성 평가 이외에 경제성 평가 지침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의 안전성 관련 부분만 평가할 뿐 경제성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으로 원자력 안전법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서류 적합성 검토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한빛과 월성, 한울 등 총 10기의 원전 수명이 끝납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사업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증대 공약이 지켜지려면 수명이 끝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필수적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한 60년, 80년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30년에서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1차 그 원전 운영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한 다음에 이것이 연장 운영이 되고.
하지만 실제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찬반 논쟁은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심사를 위해 보고서 평가에만 1년 이상이 걸린 것을 고려해보면 수명이 끝나는 내년 4월 전에 고리 2호기의 안전성 평가 검토가 끝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원전 설비를 보강해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만큼 논란 없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침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수도의 도심지를 내려다보면서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은 없다며 북악산 둘레길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산이 많지만 전부 자연공원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라며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자연공원의 상징이 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악산 남측면은 오늘 개방이 이루어지는데 지난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이 1차로 개방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만에 담화를 또 냈습니다. 핵무력을 과시한 점, 그러면서도 남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한 게 눈에 띕니다. 이중 전략으로 향후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는 걸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틀 만에 내놓은 담화에서 핵무력을 과시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남한이 대결을 선택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민족인 남한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며 대화 여지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과 함께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자신감도 함께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쟁 발발 시 초기에 핵무기를 동원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적 대결 상황이 오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 핵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매우 위험한 핵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남북 간의 사소한 충돌로 야기된 군사 분쟁도 이런 전략이면 쉽게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무력의 사명은 전쟁 억제를 위한 것이라며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화전양면이라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며 무력 사용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고 도발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의 등장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경고를 사실상 날린 건데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건 안 하고 현 정부의 국방장관의 발언을 빌미 삼아서 이걸 지금 일단 경고를 날린 거거든요. 이와 함께 최근 사상전을 강조해온 북한이 체제를 다지는 동시에 우리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떠보기 위해 이번 담화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진 단장은 현지 시각 5일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40여 분 동안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면담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가 신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이와 함께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현지 시각 5일 하원 군사위원회 국방예산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시험과 개발은 미국 본토는 물론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에 걸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비유하며
러시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실시간 화상 연설을 하고 최소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부차 학살 등에 관해 보고한 뒤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차와 이르핀, 디메르카, 마리우폴 등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 시신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90초 분량의 끔찍한 영상을 틀어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여성들은 자녀들의 눈앞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고 덧붙인 뒤 이러한 짓은 IS 등 다른 테러리스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러시아군을 규탄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서 서방 측은 러시아 외교관을 200명 넘게 추방했고 추가 제재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유럽은 격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곧바로 러시아 외교관 30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ia istruzione, il segretario generale de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l'ambasciatore Ettore Sequi, ha convocato questa mattina alla Farnesina l'ambasciatore della Federazione Russa in Italia.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과 덴마크, 스웨덴, 체코 등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도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소속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이틀 사이 추방 결정이 내려진 러시아 외교관은 200명이 넘습니다. Las insoportables imágenes que hemos visto de la matanza de civiles en la localidad ucraniana de Bucha tras la retirada del ejército ruso nos indignan profundamente. Y España exige que los crímenes de guerra sean investigados de forma inmediata y que los responsables sean castigados por ello. 서방 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제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는 그중 하나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한 해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에 대한 검토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We will make them broader and sharper so that they cut even deeper into the Russian economy.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러시아를 옥죄할 새 제재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 학살 의혹에 대해서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군사 행동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각 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물러나면서 그곳에 남긴 죽음과 파괴를 전 세계가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차 지역에 남겨진 공포를 목격하고 있다며 이는 말 그대로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인도적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시 당국이 우려했습니다.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12만 명의 주민이 여전히 도시에 남아있고 현재 상황은 이미 인도적인 재앙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주민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난방은 물론 물조차 쓰지 못했다고 처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현재 마리우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면서 전체 주민을 구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8만 1,262명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2만 1,626명 많은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4만 555명으로 50%,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만 657명으로 50%가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검사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방역 전략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데요.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입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최대 기간은 증상 발현 후 최대 8일까지입니다. 거의 7일 이내로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특성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격리 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행 규모 축소에 따라 5일 격리로 줄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생존력이라든가 이런 것의 가능성보다는 사회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적 측면보다는 사회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데 전문가 의견은 갈립니다. 배출 기간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마당에 5일까지 격리 기간을 줄여버리면 실제로 아픈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과 아픈 사람이 쉬지 못할 가능성이 다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로 줄였을 때 그 감염 확산이라는 그 손해보다는 사회적인 전체가 잘 돌아가는 경제적인 이득이 훨씬 더 큰 시기일 수가 있겠다.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단할지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재택치료를 하면서 센터 가동률이 20%를 밑돌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격리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있는 만큼 운영 중단보다는 축소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가동률과 격리 모니터링 필요성, 일반 의료체계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방역 전략을 바꾸고 있는 정부는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등급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2급 이하로 등급이 조정되면 환자 격리 의무나 국가 치료비 지원 등 코로나19 관리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인하폭을 30%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경유가 급등에 따른 대중교통과 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유가 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연안 화물선에 대해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 조치에 따라 가계부채가 감소 추세를 보이자 시중은행들은 일시적으로 금리를 내려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가계부채는 강력한 관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8% 늘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조치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 1,93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7,436억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주택과 전세자금 관련 실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 가계대출의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해 금리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주력 신용대출 상품 중 하나원큐 신용대출에 가상금리를 0.2%포인트 하향 적용했고 신한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순이익이 9조 7천억 원을 넘는 등 과다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에 은행이 대출금리 인하로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금융정책 담당자들은 가계부채 통제 의지가 확고합니다. 상환 능력이 너무 없으면 너무 빚을 많이 안 내도록 우리가 자제를 좀 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인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히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 없이 오는 14일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지 금융권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이른바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적위원 27명 중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과 근로자위원 6명 등 24명이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대표들은 모두 발언해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반대와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인천 다세대 주택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논란이 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5달이 흐른 뒤 당시 CCTV 영상이 피해 가족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현장 경찰관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여럿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층간소음 다툼 신고가 접수된 3층에서 비명이 들리자 1층에 있던 40대 박모 경위와 거주자가 급하게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부인 딸과 함께 3층에 있던 20대 김모 순경은 혼자 1층까지 뛰어내려오다 마주칩니다. 피해자 남편 혼자 불이 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에도 아랑곳 없이 박경희는 도망쳐온 김순경 뒤를 따라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히려 하자 서둘러 다시 뛰어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내 멈추고 다시 돌아섭니다.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고 3단봉과 테이저 건까지 꺼내고 나서야 다시 들어가 보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힘으로 밀어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지나가던 시민을 불러 도움을 요청한 끝에 문이 열리자 그제야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는 사이 3분의 시간이 지체됐고 그동안 혼자 뛰어 올라간 남편은 맨손으로 흉기를 든 남성과 맞섰습니다. 검사님이 이 사람이 진입하고 나서 와가지고 범인을 제압하는데 나하고 도왔냐 이러길래 저는 도운 사실이 없고 제가 기절을 시켜서 그때 마침 올라왔습니다. 도망쳐 나온 김순경은 밖에서도 문 열기에 집중하기는커녕 펄쩍 뛰면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박경희에게 범행 현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가족 측은 김순경이 그동안 정신적 충격으로 범행 현장이 기억 안 난다고 해명해왔지만 거짓이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왜 정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는 정말 선량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욕을 먹어야 되냔 말이에요.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출동한 두 경찰관은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직위 해제됐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 씨의 과거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 2010년 인천 주안동 석바위 사거리 인근에서 이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 씨만 보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인 이은혜 씨와 내연남 조현수 씨 외에 살해 공범이 한 명 더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30대 남성 A 씨를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산 서부경찰서는 재작년 12월 부인인 이 씨와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 이제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이 정도는 안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뜨게 하는 수법까지 나왔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살 A씨는 2주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A씨 휴대전화엔 엄마라고 저장해놓은 이름이 표시돼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살려달라는 중년 여성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고 엄마를 납치해 고문하고 있으니 돈 3천만 원을 내놓으란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엄마라고 딱 떠서 받았는데 약간 흐느끼는 소리로 큰일 났다. 엄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뒤이어 협박범이 보낸 사진엔 피를 흘리고 있는 손 사진과 함께 평소 어머니가 착용하던 목도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마음에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이번엔 알몸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너가 네 몸으로 떼어라 이런 식으로 전개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어떻게 떼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보려고. 꼼짝없이 당할 뻔한 통화가 이어지던 긴박한 순간 어머니가 우연히 A씨에게 보낸 문자 덕분에 사기임을 알아차리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뒷자리만 같은 국제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받는 사람 휴대전화엔 저장해놓은 연락처 이름이 뜨게 됩니다. 몰래 알게 된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이용해 유사한 국제전화 번호를 만들어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아이폰 기종의 경우에는 연락처 밑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피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전화나 이렇게 다른 곳에서 걸려오는 전화라는 점을 경고를 해주면 음성 송출같이 피해 예방에 훨씬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신사하고 관계기관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집계한 유사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11건. 경찰은 최근 범행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신종 수법을 알게 되면 주변 친구나 지인, 가족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괴롭힘을 당해 병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간호사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결혼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사직을 권고했는데요. 병원 측은 개인적 차원의 조언이었고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병원장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공의 파업 등을 거치면서 팀원들 사이에 A씨에 대한 악감정이 쌓여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대신 시간제 형태의 새로운 계약을 제시할 테니 팀을 떠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A씨는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병원장에게 알리고 중재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사직 권고 메일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파업 당시 약물 대리 처방 등의 요구를 거절한 게 갈등의 발단이 돼 업무와 팀 행사에서 배제되는 등 괴롭힘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저를 이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따로 새롭게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다른 동료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업무를 주고받더라고요. 병원장은 사직 권고 이후로 단체 메시지에 잘 응답하지 않는 A씨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가 하면 결혼할 배우자를 자신에게 미리 소개하지 않고 결혼 뒤 계획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다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휴직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A씨는 한때 폐쇄병동 치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증세가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질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 연관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그리고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그 업무는 물론이고 제가 집에서 개인적인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이제 집에 가서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병원장은 A씨와 관련해 대리 처방 지시나 업무 배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에게 메일을 보낸 건 다른 팀원들의 불만이 너무 커 계약 형태를 바꾸자고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마저도 A씨를 아끼는 후견인으로서였다며 병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직원 간 갈등이나 괴롭힘 등 문제를 알게 된 이상 병원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는 건 부당 해고나 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심리적 혹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회사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휴가라든가 업무 재배치 등을 할 필요성이 있죠. 근로기준법상 이거는 부당해고나 부당전보에 해당될 수도 있고.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병원 측에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가방이나 의류, 시계 등 패션 제품이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까지 이른바 짝퉁이 등장했습니다. 매트리스 커버를 정품과 흡사하게 만들어서 마치 특가 제품인 양 싸게 팔았는데요. 정품과 품질이 다른 걸 소비자가 눈치채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커버가 아무렇게나 쌓인 곳은 한적한 시골 창고를 개조한 공장입니다. 공장주 A씨는 야간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유명 침대 매트리스를 위조한 가짜를 몰래 만들었습니다. 가짜 매트리스는 지난 2019년부터 중개업체를 거쳐 온라인에서 780개가 거래됐는데 정품 가격으로는 16억 원 상당입니다. 제조 단가는 개당 40만 원으로 절반이 커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정품 커버를 중국에 보내 그대로 본뜬 가짜 제품을 만들어 밀반입했습니다. 겉은 비슷하게 베꼈지만 속은 정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제품은 25cm 일반 스펀지에 저가의 5cm 메밀폼을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저질의 저급한 제품을 알 수 있습니다. 200만 원대 정품을 특별 할인 가격인 120만 원에 판다고 소비자를 속였는데 일부 예리한 소비자 눈에 띄어 당국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관은 A씨를 검찰에 넘기고 가짜 매트리스 커버 50개를 압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한식인 오늘도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한데요. 한낮에는 1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6도, 대전 5.5도, 광주는 6.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단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1mm 안팎으로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날도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차단율이 높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억대 고문료 논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주 만에 1 아래로 내려가 감소세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보고하고 러시아군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IS에 비유하며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민간인 학살이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군사 행동이었다고 비난했고 러시아 외교관에 대한 추방 조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 의결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차 예비비 규모는 360억 원으로 애초 윤 당선인이 처음 밝혔던 496억 원보다는 13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비용이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일단 국방부 이사 비용을 1차 예비비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차로 취합한 국정과제 115개를 다시 압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무엇보다 대선 공약을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협체 차원에서 이재명 전 후보 공약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분과별 국정과제 초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압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취합된 1차 국정과제만 115개, 여기에 실천과제는 587개에 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무엇보다 약속했던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담겼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검토 자료들을 잘 패스 받아가지고 보시면은 이거 왜 이런 공약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민생 밀착형 국정 청사진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부동산 세제 개혁이 중점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인수위는 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의 공약을 비롯해 다른 당 대선 공약도 국정과제에 함께 녹여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경쟁자의 공약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앞으로 펼쳐질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당 공약이라서가 아니고 기존의 선거 과정에서 공약 드렸던 항목의 어떤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짜면서요.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사항들을 참고하고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이번 달 중순 중간점검까지 1차 취합한 국정과제를 추려 보완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은 경제에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액 연봉 논란에 대해서는 거듭 문제 없다고 해명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당정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근길에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이 아닌 정부가 개입하는 예외 조치인 만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정부의 이런 개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하는 게 제 기본 원칙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거듭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본래 취지와는 달리 어려운 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몇 년 전에 경험했듯이 기업들이 결국은 고용을 줄여버린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가령 아르바이트 하시던 이런 더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론스타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고문으로 일할 때 받은 고액 연봉 논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는 오후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처음 만나 해외 청년 일자리 문제와 당정 관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이 좀 해외로 많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소위 그 젊은이들의 문제, 또 일자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좀 했습니다. 다만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예방합니다.
안 위원장은 오후에는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측정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또 인수위 경제2분과는 오전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TF회의를, 오후엔 부동산 TF회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BTS가 공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 그룹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식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는 취임식을 준비한다면서 취임사에는 윤석열 정부 5년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초청 인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BTS 공연을 준비하냐는 질문에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려하면서도 네. 또 내용은 빈약하고 그런 것보다는 네. 외관보다는 내실을 좀 중점을 두라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관보다 내실. BTS가 공연 준비 중입니까? 그것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BTS 공연을 반대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색을 입히지 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비슷한 내용의 글이 수백 개가 올라왔는데 대부분 국내 팬들이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박주선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 초청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청 인사들이 마무리되면 예우를 갖춰서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초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면이 돼야 취임식장에 오실 수 있는 건데 네. 사면이 안 되시면은 네. 그 양반이 오시기 어렵겠죠. 불가능하죠 사실상. 네. 예. 가족이나 다른 분이 오시는 건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당연히 초청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했고 지하철 시위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장애인 단체도 초청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접근이 제한된 청와대 뒤편인 북악산 남측면이 개방되면서 54년 만에 북악산 전 지역이 온전히 시민들 품으로 돌아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북악산을 찾아서 탐방로를 점검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등산복을 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북악산을 찾았습니다.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앞두고 탐방로를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산행 중 곳곳을 살피며 북악산 둘레길이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수도의 도심지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럴 수 있는 이런 산 둘레길이 없어요. 탐방로 인근에 있는 신라 진평왕 당시 창건된 법흥사터도 둘러보며 북악산 개방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신조 그 사건으로 개방됐던 곳이 다 폐쇄가 됐어요. 아마 그래서 그때 결이 들어서는 것이 그것도 중단된 그리고 이 부자재가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좀 전문 발굴 조사를 하면 그런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이 1단계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데 이어 1년 6개월 만에 남측면도 전면 개방됩니다. 지난 1968년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 기습 침투를 시도한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에 온전히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로써 북악산 개방 면적은 여의도 공원의 4.7배 규모인 110만 제곱미터로 늘었고 탐방로 길이는 북측과 남측을 합쳐 5.2km에 이릅니다. 북악산 일대 군 시설을 철거하고 기존의 순찰길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 탐방로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북악산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는데 퇴임 한 달여를 앞두고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에 이어 북악산까지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단은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동맹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 당선인 친서를 전달했으며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미 사흘째인 한미정책협의단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만났습니다. 대표단은 한미동맹 강화가 새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굳은 의지와 비전을 담은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가 우리 신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영내 안보에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또 제대로 된 대응은 강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만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높이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통화에 이어 이번 대표단 면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의제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에까지 체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시험과 개발은 미국 본토는 물론 인도 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에 걸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테러단체 IS에 비유하면서 유엔 안보리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이 고의적인 군사행동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트레이드마크인 국방색 셔츠 차림에 덥수룩한 모습으로 첫 연설을 시작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실시간 화상 연설을 통해 최소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부차 학살에 관해 보고했습니다. На сьогодні саме внаслідок дій Росії на території моєї держави, на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скоюються найстрашніші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а увесь час після.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성들은 자녀들 눈앞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며 러시아군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빗대 규탄했습니다. Відрізняється від того, що робили терористи ДАІШ на захопленій ними території. 침략 당사자이면서도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에 손발을 묶고 있는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부차 학살과 관련해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군사행동이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What we've seen in Bucha is not the random act of a rogue unit. It's a deliberate campaign to kill, to torture, to rape, to commit atrocities. 블링컨 장관은 증거는 세상이 보고 있는 그곳에 있다며 학살 명령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즈 토르셀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도 부차 학살과 관련해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흔적이 희생자들을 직접 겨냥했고 살해했다는 점을 가리킨다며 국제인도주의법 아래서는 고의적인 민간인 살해가 전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희생자들의 모습을 담은 끔찍한 영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영되자 회의장이 술렁였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러시아를 감쌌습니다. 장준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성급하게 비난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사는 부차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의 영상과 기사는 아주 끔찍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전후 상황과 정확한 사건 원인에 대한 검증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8만 1,2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2만 1,626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4만 명 정도로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 BA2로 인한 재유행 확산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은 67.7%로 국내에서도 우세종화된 뒤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스텔스 오미크론에 의해 다시금 유행 상승으로 돌아서기보다는 감소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며 유행이 연이어 나타나는 쌍봉형의 2차 정점형도 아직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일주일인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격리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운영 중단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확진자 격리기간을 단축한 국가들은 대부분 바이러스 생존력보다는 사회기능 마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제2의 우한이 됐습니다. 다행히 경증이 많은 상태지만 사태 악화를 우려한 당국은 상하이 봉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의 신규 감염자 수는 13,000여 명, 하루 만에 25%가 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넘게 도시가 봉쇄되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핵산 검사장 분위기도 예민해졌습니다. 상하이를 돕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든 의료진은 4만 명에 육박합니다. 시민 2,500만 명을 전수검사하다 보니 검체량이 폭증해 일부는 주변 도시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의료진이 파견되고 국가가 총력전에 나선 건 우한 봉쇄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我们又协调了上海周边的4个省份，能够承接上海呢130万管的核酸检测的样本。 중국의 하루 감염자 수는 16,000여 명으로 2020년 우한 봉쇄 때를 넘어 이미 최다가 됐습니다. 당시 누락된 감염자를 합산하면서 폭증한 날보다도 더 많아졌고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이 거의 4배나 많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전체 감염자의 85%를 차지해 사실상 제2의 우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경증 감염자가 많다는 게 당시와 다른 점입니다. 다만 중국의 현재 의료 수준으로 급증하는 감염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상하이시는 도시를 나누어 4일씩만 봉쇄한다던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전면적 도시 봉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대학원 입시 당시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라는 법원 판단을 인정한 건데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차정희 부산대 총장의 회의실 입장과 함께 대학 교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3시간 넘는 회의 끝에 대학 측은 조 씨의 2015학년도 입학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대학이 발표한 요강은 공적 약속이어서 이를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 전형 자체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해 입학 취소를 예정하고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최종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부산대 발표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대학 정문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찬반 집회를 벌였습니다. 입학 취소를 찬성하는 단체들은 입시 비리를 인정한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이라 입학 취소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초민의 입학 취소는 어떤 진영 논리로 나눠가지고 한쪽에 핍박을 받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는 다른 게 없어요. 법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정치적 상황에 조 씨가 희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가 밉다고 딸을 이제 와서 또 정치적인 결론으로 해서 딸을 입학 취소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입학 취소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걸로 전망됩니다.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도 지난달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YT의 최상은입니다.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조국 전 장관이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면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부산대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면서 집행정지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진화 인력 7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 아산에 있던 올빼미도 이들의 노력 덕분에 구조될 수 있었는데요. 당시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야산의 띠를 이루는 불길이 솟구칩니다.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은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는 모습인데요. 산불이 더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진화 인력들이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투입된 인력만 700여 명에 이릅니다. 아직 일교차가 커서 밤이면 꽤 쌀쌀한 날씨지만 화마 싸우는 진화대원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네, 놀란 듯 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녀석, 바로 새끼 올빼미입니다. 불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 탈번하다가 진화대원 손에 겨우 구조됐습니다. 올빼미가 불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새끼거든요. 새끼인데 어미가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산불 진화하다가 새끼가 타줄 것 같아서 일단 보호하려고 살려주기 위해서 잡아왔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다음 주까지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간 건설사가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한 임대아파트에서 중도계약 해지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허술한 법이 문제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새 들어 사는 최모 씨. 다음 달 이사를 앞두고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 200만 원 정도를 내겠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못 준다라고 하니 이제 복잡했죠. 어지럽고 이제 대출금 어디서 마련해야 되나, 이사는 가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황당하고 답답했습니다. 최 씨는 1년 전 재계약 당시 올 5월에 입주할 다른 임대아파트에 당첨돼 있어서 필요한 기간만 계약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무조건 2년 계약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을 강요를 하고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안음에 따른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거를 무조건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만약에 불합리하면은 소송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명백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있는 중도해지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중도해지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민간 건설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된 만큼 법과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민간 건설업체에게 도시계획상 인센티브 제공과 기금 융자 조건의 우대를 해주는 대신에 초기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한 무주택 서민들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법의 허점 때문에 공공임대사업자인 민간 건설사와 분쟁이 생기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한식인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에도 16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에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까지 다소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도, 대전은 5.2도, 부산은 11.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대전은 20도, 광주는 21도, 대구는 2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는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경북 봉화에서 난 산불이 1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산림청은 조금 전부터 헬기 20여 대를 차례로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현장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두컴컴해진 밤 시뻘건 불길이 곳곳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꽤 넓은 지역을 불이 띠 모양을 이루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정 기준으로 경북 봉화 지역 산불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또 다른 영상을 보면요, 산불 진화대원들이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를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불이 아래로 번지지 않도록 이른바 방화선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식목일인 어제 낮 1시 반쯤 경북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에서 난 불이 17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축구장 160여 개 면적에 이르는 산림 120헥타르가 넘게 탔고 한 마을로도 불이 번지면서 주택 한 채와 창고 2동이 모두 탔습니다. 산림청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한편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야생동물 구조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새벽 6시부터는 헬기를 띄워 남은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모두 20여 대를 차례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새벽 6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90%가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여전히 강풍이 이어지는 만큼 산불 3단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3단계란 평균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이거나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을 때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동원령입니다. 불은 봉화읍 화천리에 있는 한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보일러에 타다 남은 재를 비우는 과정에서 불이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진 단장은 현지 시각 5일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40여 분 동안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가 신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연합 방위 퇴사와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 의결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차 규모는 360억 원으로 애초 윤 당선인이 처음 밝혔던 496억 원보다는 130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비용이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일단 국방부 이사 비용을 1차 예비비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 비용은 이번에 의결하되 대신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는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춰 안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던 걸 두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의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에 맞냐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완전한 코미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재환 기자입니다. 김앤장 근무 4년간 고문료로 18억 원을 받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 검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월 3,5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국민은 의문이란 겁니다.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송곳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참여정부 총리 시절인 15년 전보다 국민의 도덕 기준이 한층 높아진 만큼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7대 인사검증 기준으로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향해서도 거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제동 장치 없는 그런 이 폭주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직 취임한 것도 아닌데 인사 개입이 대단히 심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역공세에 나섰습니다. 현 정부의 7대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는 건 완전한 코미디,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문 정권에서조차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자신의 손에 의해 스스로 폐기 처분한 지 오래된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와 달리 윤석열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엄격하게 검증해 문제될 게 없다고 적극적으로 차단막을 쳤습니다. 인수위를 향한 수위 높은 비판은 거친 입으로 사사건건 발목 잡기에 당력을 집중하는 민주당이 시대착오적 구태에 빠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 교대에 따라 촘촘한 검증을 벼르는 민주당과 철벽 방어를 예고한 국민의힘의 청문정국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여야의 관심이 6일 지방선거에 쏠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선인의 복심으로 선거를 치를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고 김은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 예비후보 간 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권 의원은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벗어나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지만 다가올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당선인의 복심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데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이후 줄곧 당선인 대변인직을 수행해온 김은혜 의원은 배현진 의원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핵관들의 강력한 권유로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저울질해온 김 의원은 고심 끝에 출마 결심을 굳히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낸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이 치열해지는 건 좋은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물밑으론 팽팽한 기싸움이 읽힙니다. 윤심이든 아니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 중요한 선거는 그 경선 과정이 정말 치열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한 분이라도 더 좀 출마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를 가리는 당내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른 경선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자 경쟁 상대인 조정식 의원은 당내 경선을 국민참여 경선으로 치르자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유력 후보의 경선룰 공정성 시비,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당원과 국민을 필요하게 하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당내 여진도 이어지고 있는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출마는 본인 결심 문제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열흘 넘게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YTN 취재진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을 직접 만나서 당시 사퇴 압박이 관례였는지 등을 물어봤지만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단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시 사퇴를 요구한 윗선으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이 지목됐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YTN 취재진이 블랙리스트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던 이 전 차관을 직접 찾아가 만나봤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최근에 산업부 관련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그렇고. 예, 그래도 어쨌든 그 지휘. 제가 이제 말을 지금 저거 드릴 게 없어요. 당시 여러 부처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퇴 종용이 관례였는지도 물어봤지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온 걸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는 하는데. 조만간 이제 검찰이 이제 소환을 한다는데 지금 피 고발인 질문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너무 죄송한데. 예. 없으면. YTN 취재진은 당시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부 고위 공무원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선 여러 사람이 잘못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잘못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가지고요. 검찰은 지난달 말 산업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 참고인 조사를 마친 데다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법리 검토도 마친 만큼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퇴 종용 의혹에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환경부 사건처럼 후임 기관장 인선 과정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자료 포렌식을 위해 참관인들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지난해 4월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됐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해당 정책이 도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며 일부 구간에선 시속 60km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일반 도로. 제한속도 표지판이 시속 50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장 시간은 우리가 운전을 달래도 길이 막히게 못 달리지만은 어느 시간대가 되면은 일단은 운전하는데 좀 풀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50km를 맞춰야 된다는 건 좀 무리지 않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건 지난해 4월. 일반 도로에선 시속 50km, 이면 도로에선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낮춘 겁니다. 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곳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잘 나눠주셨으면. 운전할 때 교통량들이 좀 정체가 돼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한강다리 17개 구간과 일반 도로 3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를 올리는 건 아닙니다. 보행자가 적어 사고 우려가 적은 일반 도로는 시속 60km로,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40km 또는 50km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인수위는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 카메라를 늘리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4월 6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1면에 나온 사진입니다. 어린아이, 기저귀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 등에 뭐가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이 등에 적힌 걸 보면은 이 아이의 이름과 또 생일, 가족의 연락처가 쓰여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어린아이는 우크라이나 한 사진 작가의 딸입니다. 예. 작가가 아이 등에 정보를 적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이렇게 공개가 된 건데요. 네. 혹시나 자신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숨지게 되면 혼자 남게 되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예. 이 내용을 적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요. 이 작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보면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 도시에서 대학살이 있었다, 민간인 대학살이 있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예. 이게 이곳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물러나고 난 그 도시들을 가보면은 이런 참상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네. 한겨레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중앙에 나온 사진을 보면요,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역시나 민간인의 시신입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모티진이라는 도시인데요. 예. 이곳 역시도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민간인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증언과 정황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모티진에서 발견된 시신들의 상태를 묘사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참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잔혹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 또 기사에 실린 지도에 나와 있듯이 키이우와 인근 소도시 부차, 또 체르니히우와 하르키우 등에서도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성폭행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른 도시의 희생자가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는 정보도 있다면서 이런 모습을 직접 본 이상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진행하는 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한편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여전히 부차의 민간인 학살 의혹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러시아군이 학살을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그 증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차 민간인 학살 같은 경우는 위성 사진으로 이미 증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러시아가 발뺌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 전통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푸틴 때문에 시장에 전집, 튀김집이 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푸틴하고 시장 하면은 좀 사실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부분 시장 상인들 처음에는 해외 전쟁이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주로 수출하는 밀과 알루미늄이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해바라기 씨 등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밀가루나 쿠킹 포일, 또 식용유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식용유는 한 통에 24,000원 하던 게 4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또 쿠킹 포일도 60개 기준 25만 원이던 게 35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인데요. 일부 상인들이 취급하던 물건들은 내가 웃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현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긴 코로나 고통을 이제 조금씩 벗어나나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장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가격을 올려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가 어제 발표됐는데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3월에 비해서 4.1% 상승했습니다. 이 4.1% 상승이 어느 정도 수치냐?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4%대 상승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생활 물가라고 부르는 외식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6.6%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외환 위기 직후, IMF 직후인 1998년 4월 이후에 2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수치였습니다. 갈비탕, 햄버거, 회 같은 내용들 나와 있는데 모두 다 10% 이상 오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소금은 무려 30%나 급등했고 식용유가 21.6%, 밀가루가 14.3%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어디 마트 가기 힘들다, 시장 가기 힘들다, 장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가격들은 한번 오르면 다시 가격을 낮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마트에서 장 보기 무서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이 고액의 고문료를 놓고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된 기사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공직자를 거친 후에 다시 민간 회사인 김앤장을 들어가고 이런 거를 이른바 이제 회전문 인사라고 부르는데 이 기사에는 정권별 역대 김앤장 회전문 인사 사례를 담았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다 공직자를 그만둔 후에 김앤장에 근무를 하거나 그리고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온 사례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명 소개를 해드리면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장관을 하다가 김앤장을 거쳐서 다시 총리를 하다가 또 김앤장으로 간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의 신현수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를 하다가 김앤장을 거쳐서 다시 비서실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김앤장의 고문은 법조계나 정계, 재계, 관계 출신을 망라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것까지는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만큼 받는지까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이제 미국의 부통령과 비교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부통령을 지낸 후에 민간 회사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좀 비교하는 내용도 싣고 있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테니까 거기서 더 많은 쟁점이 되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일자리 수석, 민정수석 없앤다. 청와대의 어떤 조직 밑그림이 좀 나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소 슬림화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건데요.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과 일자리 수석, 민정수석을 없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3실장이 있고요. 또 12수석 체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정책실장과 일자리 수석, 민정수석을 없앤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책실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될 민관합동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자리 수석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폐지를 결정하는 분위기인데 윤 당선인이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창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대통령 업무에서 사정이나 정보조사 기능을 배제하겠다는 뜻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은 수석 자리도 권위적인 명칭 수석 대신에 참모 성격을 강조하는 보좌관으로 바꾸겠다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조만간에 발표가 되겠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로나19 소식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후유증을 다룬 기사 저번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전신을 놓고 보니까 정말 후유증으로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롱코비드라고 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이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위에서부터 보면요, 감염 후에 3개월까지 나타나는 증상을 코로나19 급성 후유증이라고 부르고 3개월 이후까지 나타나는 경우를 롱코비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끝에, 그러니까 탈모 두통부터 발끝에 저림증까지 정말 온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후유증을 진료하는 한 의원에 따르면요, 가장 많이 시달리는 증상은 기침이었다고 하고요. 네. 또 폐렴 증상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폐렴 증상 CT로 확인한 경우에 상급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라던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 있다면 폐렴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직 이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표준 치료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연구가 다 끝날 때까지는 격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일주일 지나고 격리가 해제된다고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자가검사 키트 판매 가격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예. 사실 이게 6,000원도 좀 비싸게 느껴졌는데 그다음에 이게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동아일보가 지정 판매가가 해제된 어제 약국과 편의점을 둘러보고 기사를 썼는데요. 네. 대체로 6,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예. 한때 정점까지,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 때 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수요가 높을 때는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한선을 만들어 두었던 건데 정점이 지났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러면은 자율 가격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거는요, 이 납품 가격이 여전히 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남은 재고는 정부에 반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6,000원 그대로 팔다가 반품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규제 해제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역 정책이 바뀌니까 유통 구조도 좀 다시 한번 손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소식인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기사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카누 청소년 대표팀이 한국에서 훈련받는다라는 제목이 돼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카누 남녀 대표팀 감독이 알렉산드로 시브코프라는 감독인데요.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훈련은 물론 생활까지 어려워지니까 우크라이나 카누 연맹이 이 시브코프 감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다시 이 시브코프 감독이 대한 카누 연맹을 찾아서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한카누연맹 회장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찾아서 관련 절차를 합의했다고 하고요. 또 결국 우크라이나 카누 유망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문체부 그리고 법무부 등과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 카누 청소년 대표팀이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아마 떠나오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와서 편안한 환경에서 부디 훈련에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8만 1,262명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2만 1,626명 많은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4만 555명으로 50%, 수도권의 지역에서 14만 657명으로 50%가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지는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주 만에 1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다시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을 거로 보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에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를 비교했을 때 40만 명을 넘었던 지난달 셋째 주 이후 한 주가 지날 때마다 5만 명가량씩 꾸준히 줄었습니다. 감염 규모가 줄면서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감소했습니다. 2월 초에 1.6까지 치솟았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진 0.91을 기록했습니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데 확실히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평가한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는 5주째 매우 높음이었습니다. 환자 발생 규모가 여전히 크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에 달하는 등 의료 대응의 부담이 아직은 크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에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XE 변이가 나타난 것도 경계를 늦출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검출률 67%로 우세종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 XE 변이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위험 요인에도 유행 규모의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보다는 현재 감소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쌍봉형 2차 정점형도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엔데믹 상황은 아직 멀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소강 상태가 되고 종합적 방역 의료 역량이 더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난 2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줄어 휴게소 운영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특히 한국도로공사에 내는 임대 수수료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봄이 돼 상춘 행렬이 시작될 때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강화했던 때는 아예 문을 닫을 지경이었습니다. 휴게소 대목인 명절 연휴나 휴가철에도 영업 중지가 이어져 매출 감소가 막대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는 우선 휴게소 소속 직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임금이 삭감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무급휴직, 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국에 있는 휴게소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지난해 전국 203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은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보다 31% 줄었습니다. 휴게소 운영업체 측은 매출이 줄어 적자가 커진 데다 한국도로공사에 내는 임대 수수료가 줄지 않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 강원도 인제의 A 휴게소는 적자 폭이 커지면서 임대 수수료가 부담돼 재계약을 포기했고 경기도 이천의 B 휴게소는 지난해 6월에 26일간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라든가 공사들처럼 수수료를 좀 감면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업체들도 다 운영을 포기할 상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임대 수수료 6개월 납부 유예와 보증금 일부 환급 등의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납부 유예라든지 보증금 환급이라든지 그 뒤에 이제 방역비, 명절 임대료 면제 등등 해서 저희가 총 4,188억을 지원을 했고요. 부족했는지 아니면 충분했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업체 측은 공사 측의 지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인 보증금 환급은 코로나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이 진행됐고 납부 유예는 기간만 잠시 미룬 것이라 실제적인 지원은 미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에 지명된 레이얼 브레니너드 이사가 다음 달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 착수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현지 시간 5일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연속으로 올림으로써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전 주기에 비해서 회복이 훨씬 더 강하고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2017년부터 2019년도와 비교해서 훨씬 더 빠르게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남자 배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인 대한항공이 먼저 웃었습니다. KB 손해보험을 꺾고 2연패를 향해 성큼 다가갔습니다. 보도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험의 힘은 강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만 8번째인 대한항공. 1세트 때 순식간에 역전당하며 분위기를 내주는가 했지만 치열한 접전 끝에 2세트를 가져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3세트에서도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지만 노련하게 KB손해보험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진 4세트는 손쉽게 가져오며 3대1 승리. 대한항공은 31점을 기록한 링컨을 포함해 곽승석, 정지석이 고루 활약을 펼쳤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괴물 케이타의 부진에 무너졌습니다. 진짜 오늘 공이 저한테 온다는 걸 하면서 계속 느꼈고요. 뭐 디그도 진짜 많이 왔고 또 공이 진짜 착착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Key for us is to play really our style of volleyball, showing what we've been preparing all year and putting up a great show for the people. This is the key. 1차전 승리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확률은 69%. 챔피언 결정전이 3전 2선승제로 바뀌면서 대한항공은 이제 1승만 더 거두면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루게 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과 도전자 KB손해보험의 두 번째 승부는 오는 7일 의정부에서 펼쳐집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LG와 SSG가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 뒤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LG는 키움과의 경기에서 홈런 1개 등 안타 12개를 몰아쳐 8대4로 역전승했고 SSG도 지난해 통합 우승팀 KT에 8대5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영건 김진욱이 7이닝 10KC로 첫 선발승을 거둔 롯데는 창원에서 펼쳐진 올해 첫 낙동강 시리즈에서 NC를 5대1로 눌렀습니다. 기아는 안방에서 한화를 4대3으로 따돌리고 첫 승리를 거뒀고 주축이 대부분 빠진 삼성은 잇몸 야구의 진수를 뽐내며 두산을 6대5로 따돌렸습니다. 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1년여 만에 전격 복귀를 발표했습니다. 우즈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밤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즈가 PGA 투어 정규 대회에 출전하는 건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2월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친 우즈는 10개월 동안 재활을 한 뒤 지난해 12월 가족대항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의 아들과 함께 나왔지만 당시 코스에서 카트를 탔습니다. 네, 미국의 자동차 안전규제 당국이 전기차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지 시간 5일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에 장착한 차량 13만 8,324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너럴 모터스,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차,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 5개 자동차 회사가 2020년부터 LG 배터리 결함 등에 따른 화재 위험을 사유로 연쇄 차량 리콜을 한 데 이은 겁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 이 회사의 배터리 장비를 구매한 다른 차 업체들에도 연락을 취해 안전 리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완연해진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출근길에도 쌀쌀함이 덜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16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도, 대전 5.2도, 광주는 6.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단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1mm 안팎으로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날도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차단율이 높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